23쪽입니다. 쟤네들은 원래 사이가 좋아. 서로 막 만지고 서로 이제 응원하는 거야, 응원하는 거. 딴 데 만지지 않고 그냥 어깨 만지고 팔 만지고 다리 만지고 그런다는 거야. 다른 데 만지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23쪽입니다. 시간 표현. 시간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시제라고 나오고, 넘겨서 24쪽을 보세요. 24쪽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동작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시간 표현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는 우리가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 않잖아. 네.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개념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23쪽의 시제부터 볼게요. 시제, 반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선후관계야. 반화시가 어떤 때를 반화시라고 하지? 뭐를 반화시라고 하는 거야? 거기 말하는 때라고 쓰세요. 반화시 밑에다가 말하는 때,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사건시.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고마워 준호야. 안 그래서 빡쳤을 거야.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보다 앞에 있으면 사건이 말하는 것보다 앞에 있다는 얘기는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과거가 되는 거고. 바라시와 같다라는 얘기는 현재라는 거고. 바라시보다 나중에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 미래. 어렵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거부터 보면 실현 방법에서 거기 선어말어미. 여기 또 선어말어미가 나오네. 우리 선어말어미의 문법적 기능은 두 가지밖에 없었죠. 조금 전에 봤던 주체 높임, 그리고 지금 보는 시제. 선어말 높임의 문법적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봅니다.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게 있는데, 일단 선어말 어미부터 보면 거기 가운데에 엇 찾았어?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과거 시제에서는 얘를 주의해야 해.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일부러 예문을 비슷한 걸로 했어. 거기 첫 번째 예문, 그러니까 엇 이렇게 하나씩만 쓰인 것과 지금 두 번째 예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 엇이 쓰인 이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자. 첫 번째 예문이에요. 진달래가 이곳에 피었다 라는 문장과 진달래가 이곳에 피었었다 라는 문장의 차이. 어떤 차이가 느껴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진달래가 필 수 있다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중에서 어떤 거야? 그렇지, 첫 번째 문장이지. 첫 번째 문장은 앞으로도 필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피었었다는 얘기는 지금 피었어, 안 피었어? 안 피었어. 앞으로 피어, 안 피어? 안 피어. 바꿔 얘기해서 거기 예문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단절이라고 씁니다. 즉 이 두 개를 쓰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은 현재와의 단절을 드러낼 때야. 현재와 단절을 드러낼 때 엇을 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현재와 단절되지 않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쓰라는 거야. 그러니 나 어제 친구랑 영화를 봤었어. 영화를 봤었다 혹은 봤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적절하다는 얘기야? 어떤 게 적절하다는 얘기야? 봤다. 그렇지. 봤다가 적절하다는 얘기는 지금 두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 두 개를 쓸 때는 어떻게? 현재와 단절의 의미를 낄 때. 그렇지 않으면 단순 과거로 쓰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이렇게 우리 많이 쓰잖아.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영어 때문에 그런 거죠. 영어에서는
대과거의 쓰임이 어떤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 순서를 드러내는 거잖아. 하루 전에 일어난 것과 이틀 전에 일어난 것. 국어에서 치면 똑같은 그냥 과거인 거야.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틀 전에 일어난 것을 대과거로 쓰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일어난 것을 단순과거로 쓰는 거잖아. 그런데 국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과거 시제에서는 개를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형형 어미를 볼게요. 뭐 관형형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나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지금 거기에서 니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왜 관형형 어미에서 니은에다 동그라미 쳤냐면 현재 시제에서 관형형 어미를 볼게. 현재 시제에서 관형형 어미를 보면 거기도 또 뭐가 있어? 니은이 있지. 이 두 개를 연결합니다. 똑같은 니은이지만 어떤 거는 과거고 어떤 거는 현재네. 근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현재를 볼게요. 현재에서 니은은 지금 예문을 봐봐. 어디에 쓰였어?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쓰였거든. 그런데 과거 시제에서 관형형 어미다.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서 과거 시제에서 관형형 어미를 보면 그때 니은은 오다라는 동사에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사에서 그러니까 니은이 현재가 될 때는 언제밖에 없어? 형용사일 때만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의 쓰임 지금 밑에 있는 현재랑 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에서 니은의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의 양태적 용법 찾았어? 네, 거기 니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제 얘를 주의해야 돼. 왜냐면 시제 자체 내용은 어렵지 않아. 시제 자체 내용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걸 주의하자는 거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에다가 또한 표시를 한 이유는 현재와 구분을 해야 돼서 얘는 품사와도 관련이 되는 거죠. 동사일 때 니은은 과거야. 형용사일 때 니은은 현재거든.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로 많이 보게 될 거는 이 니은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양태적 용법. 우리 양태라는 말을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부사할 때 봤어요. 양태 부사. 그래서 양태가 무슨 뜻이냐? 밑에 한 번 더 씁니다.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양태라고 합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화자의 심리 반영. 화자의 심리 반영. 그럴 때 지금 이 양태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과거 시제라는 거야?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거야? 양태적 용법에서는 거기에 있는 쓰였던 at이 과거라는 거야? 과거가 아니라는 거야? 네, 과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동작의 완료. 나는 조금 전에 왔고, 그래, 조금 전이니까 뭐야? 과거죠. 인형이는 지금 할 때, 지금에다가 밑줄 쳐. 그럼 지금이라는 부사는 시간이 현재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과거 시제라는 거야? 왔어에서? 왔어가? 아니지. 시제로는 현재야. 그런데 시제는 현재인데 왜 그 어을 썼다는 얘기인 거야? 뭘 드러내기 위해서? 동작이 끝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 동작이 끝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양태적 용법은 시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완결 지속.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 지금도 닮은 거잖아. 과거에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현인식을 봅니다. 숙제를 안 했으니 넌 내일 학원에 가면 혼났다. 지금 내일이야. 그럼 시제는 뭐겠어? 시제는 미래야.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지금 그 혼난 일이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안 벌어졌잖아. 그런데 내일 벌어질 일을 마치 벌어진 것처럼 표현한 거지. 그만큼 화자에게 이 일은 어떻다는 거야? 반드시 일어난다는 뭘 드러내죠? 확신. 거기 실현인식에다가 확신이라고 써주세요.
확신. 단순 추측이 아니라 확신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미래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 썼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를 볼게요. 현재 시제도 똑같아. 선어말 어미와 관형형 어미로 실현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는의 경우는 동사에 붙는 거고, 선어말 어미에서 는을 볼게요. 거기 두 번째 예문을 봐봐. 거기 아름답다에다가 밑줄 칩니다. 아름답다의 품사가 뭐야? 형용사. 형용사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를 뜻합니다. 형용사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를 뜻한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는과 니은은 어디만 붙는다는 얘기야? 동사에만 붙는다. 그 다음 니은 봐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의 양태적 용법 어디서 하는 거야? 똑같죠? 위에 거랑 비슷하잖아. 실현인식. 그녀가 내일 여행에서 돌아온다. 지금 내일에 벌어진 일을 현재 벌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실현인식. 어떤 교과서에서는 얘를 또 뭐라고 하냐면 가까운 미래라고도 설명하더라고.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현인식 왼쪽에다가 가까운 미래라고도 써주세요. 다음으로 현장감 표현입니다. 이거는 문학작품에 다 적용돼요. 다시 지금 이 현장감 표현은 문학작품에 다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은 명량대첩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다. 이미 이거 역사적 사건이니까 벌어진 일이잖아. 그것을 거뒀다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현장감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생동감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문학작품에서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줍니다. 이거는 기억해두면 문학작품에서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미래시제입니다. 미래시제도 똑같이 사실은 우리 니은에 해당하는 양태적 용법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미래시제 때문이야. 미래시제가 모의고사에 수능,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모의고사에 이 시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어. 그것도 시제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얘가 추측을 드러내는 거냐, 의지를 드러내는 거냐, 가능성을 드러내는 거냐, 이걸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 이런 양태적 용법은 지금 미래시제뿐 아니라 과거시제에서도 그 다음에 현재 시제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 양태적 용법에서 추측, 의지, 가능성. 이 추측의 경우는 각 미래도 드러낼 수도 있겠죠? 지금 떠나는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그래, 추측이기도 하지만 미래이기도 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완곡한 표현이라고 있죠? 완곡한 표현 밑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부드럽게 표현, 부드럽게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동작상입니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 현재의 흐름, 미래의 흐름, 그런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 어떤 거냐면 진행과 완료를 드러내는 거야. 사실 영어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잖아. 진행과 완료.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실험 방법을 보시면 보조용언, 그 다음에 연결어미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용언에서는 고있다. 실현 거기 진행상부터 보면 진행상에서 실현 방법을 보시면 보조용언에 고있다가 있죠. 그런데 그 고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노트라고 빈칸 있지. 거기다 이거 하나만 적어볼까? 이 고있다의 경우는 중의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수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가 두 가지 의미를 띌 수 있어. 하나는 말 그대로 진행 중이지. 어떤 게 진행 중인 거야?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진행 중인 거야. 맞죠?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진행 중이야. 또 하나는 매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는 거냐면, 하나는 동작입니다. 행위. 넥타이를 매는 행위가. 하나는 상태가 넥타이를 맨 상태. 이렇게 해서 이 고있다의 경우는 주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재우 교재 검사합니다. 필기 잘하시고. 가끔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움찔움찔 할 거 아니야. 아까 문제 냈었죠? 이따가 끝나기 전에 꼭 답을 얘기해 줘야지. 넘어갑니다. 25쪽이에요. 25쪽.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피동 표현과 사동.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노트에다가 이제 적을 거야.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여기에서 제일 먼저, 지금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할게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서 중요한 건 피동 표현과 사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른쪽에다 피동과 사동의 구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피동과 사동의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굳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지? 하나는 의미입니다. 개념. 피동의 개념, 사동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하다입니다. 개하다를 활용. 이렇게 하면 피동과 사동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해야 되는지를 이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하다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또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피동 표현에 보시면 능동 표현이라는 말이 있고, 사동 표현에 보시면 주동 표현이라는 말이 있죠. 능동 표현과 주동 표현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동 표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능동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 사동 표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동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과 주동 자체가 주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능동과 주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피동 표현부터 봅니다. 그런데 이제 피동 표현을 보기 전에 먼저 능동 표현부터 볼게요. 능동 표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네. 주어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찾았어? 뭐 그거 밑줄 안 쳐도 돼. 예문을 보려고 하는 거야.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지금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 고양이가 라는 주어가 피동 표현에서는 고양이에게라는 뭐라고 해요? 에게가 붙었으니까. 네, 부사어라고 하죠.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에게. 그래서 주어가 부사어가 됐어.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시 능동문이야. 쥐를 목적어죠? 을르리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야. 쥐를. 그런데 피동 표현에서 뭐가 됐어? 쥐가라고 해서 뭐가 됐어? 주어가 됐죠. 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능동 표현에서 목적어가 피동 표현에서는 주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잡히었다와 잡았다의 차이는 히가 들어있는 거네요. 맞죠? 근데 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런 게 바로 문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히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어때? 문장 성분이 바뀌었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지배적 접사가 됐던 거 아니야? 우리 접사 봤을 때 그 피동문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사동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주체 느낌 쓰이게 하는 거. 그래서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 접사. 생각나? 그거야. 그래서 피동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제 피동문을 봅니다. 피동 표현.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주어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서는 제일 첫 번째 주어부터 따져야 돼. 왜 그러냐면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피동문하고 사동문을 이제 선택지에서 줄 때 어떤 문장은 주어가 없어. 주어 없이 그냥 문장을 써주고 어떤 문장은 주어를 넣어줍니다. 왜?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 됐든 사동 표현이 됐든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자고? 주어부터 따지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거기 주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다 밑줄 칩니다. 동작을 당하는 것.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 그럼 이번에는 사동 표현을 볼게요. 예찬아 조금만 더 힘내. 이거 지금 10분이죠? 20분 안에 끝납니다. 어디까지냐면 그 다음 끝까지. 지금 부정 표현은 얼마 어렵지 않아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끝나니까. 이거 하면 사실 문법이 다 끝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의문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의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금방 끝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또한 돼야 우리 옛 문법 있죠? 고대국어나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것도 좀 처리할 수 있어서 일단 오늘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부정표현까지 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좀 될 거고. 봅니다. 계속 이제 사동표현을 보는데 사동표현 마찬가지 주동표현부터 먼저 볼게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예문을 봅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지금 사동 표현의 예문을 볼게요. 아이가 라는 주어가 사동 표현에서는 뭐가 됐어? 아이에게 라는 뭐가 된 거야? 에게 붙으면 뭐라고? 에게 붙으면 뭐라고? 부사어. 주어가 부사어가 됐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아니지. 가장 큰 차이는 누나가에다가 물결 표시해 줍니다. 사동 표현에 보시면 누나가 나오지? 누나가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 사동 표현의 예문을 보시면 누나가 나오죠? 영도에 예찬이 좀 알려줘. 거기다 물결 표시해 주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새로운 주어라고 씁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주어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사동문에서는 일부러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피동문하고 헷갈리라. 그럼 이걸 이제 볼게. 이제 사동 표현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주어가 마찬가지 동그라미 치시고 가운데 부분이에요. 하도록 시키는 것에다가 밑줄 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문을 봅니다. 주동문에서의 예문이야. 아이가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사동문입니다. 누나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이제 물어볼게. 지금 두 문장에서 누가 밥을 먹는 거니? 두 문장에서 둘 다 아이가 밥을 먹는 거죠. 그럴 때 사동문을 보면 아이가 밥 먹게끔 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누나 때문인 거야. 이렇게. 다시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봐봐. 아까 피동은 뭐였어? 주어가 당하는 거잖아. 사동은 주어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주어를 꼭 생각을 하셔야겠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개하다를 볼게요. 개하다. 이 개하다가 어디 있냐면 사동 표현입니다. 유형을 보시면 지금 피동 표현에서의 유형과 사동 표현에서의 유형이 어때? 비슷하지 않아?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그 다음에 사동 표현에도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파생, 통사 똑같아. 파생이라는 말은 왼쪽에다 적어줍니다. 접사가 결합됐다는 겁니다. 파생이라는 말은 접사가 결합됐다는 얘기인 거고
통사라는 말은 거기다가는 동사구라고 써주세요. 통사에다가는 동사구라고 써주시고 파생에다가는 접사가 결합된 거예요. 그럴 때 피동접사, 사동접사를 봐봐. 거기 이희리기가 똑같이 겹치죠?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 이희리기가 겹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피동문과 사동문을 자꾸 구분하라고 내는 거야. 접사가 비슷한 게 겹쳐서. 그런데 이제 탈자가 있습니다. 탈자. 지금 글자가 빠진 게 있어. 사동 표현을 보시는데 사동 표현에서 파생적 사동을 봅니다. 거기 이희리기 우구까지만 있죠? 뭐가 빠졌어? 네, 추를 써주세요. 제가 추를 깜빡했어요. 이희리기 우구 추까지 써줍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1학년 수준이긴 한데 이런 표현은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우리 문장 고쳐 쓰는 거. 우리 이제 작문 문제 보면 기역부터 미음까지 표시가 되고 이것이 문맥에 맞게 고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 있잖아. 이제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거 피동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중피동이 있습니다. 피동에서는 이중피동. 이중피동을 주의해야 돼. 이중피동 말 그대로 피동이 몇 개 쓰였다는 거야? 2개 쓰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중피동을 일으키는 놈이 있어. 거기 통사적 피동을 보시면 어지다가 있습니다. 찾았어? 어지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 어지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중피동인지가 어지다가 들어가면 이중피동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 어지다를 빼는 거야. 만약에 이중피동이라고 하면 어지다를 빼도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 유지가 돼. 그러니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만약에 어지다를 뺐는데 어색하다, 그럼 걔는 맞는 문장인 거야. 예를 볼까? 거기 통사적 피동에서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기부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거기 어지다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어지다를 빼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기부에 대한 의견이 모았다가 돼야죠. 어지다를 뺐으니까. 무슨 말이냐? 봐봐. 그 문장을 바꿔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었다. 지금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부분을 사실 이게 동음이라 탈락한 건데 요 부분을 빼면 모았다 이렇게 돼야죠. 그럼 만약에 지금 모였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돼? 모이다여야지 모였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았다야. 그러면 기부에 대한 의견이 모았다 말이 돼 안 돼? 어색하지? 그러니까 얘는 어지다를 제대로 쓴 거라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래 보여졌다. 나에게 보여졌다. 보여지다. 이렇게 했어. 그 여기서 똑같이 어지다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보이다가 되는 거지. 나에게 보이다. 이런 말이 돼 안 돼? 이거 문장을 좀 더 쓸까? 이번 일은 그의 잘못이라고 보여졌다. 여기서 어지다를 빼면 그의 잘못이라고 보였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여졌다는 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이렇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 지금 보여지다, 그 다음에 모여지다, 하나 믿겨지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중피동으로 쓸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하죠. 보여지다, 모여지다, 믿겨지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똑같아. 어지다를 뺐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동에서는 시키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피동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놈은 이 어지다 라고 한다면 사동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놈은 시키다야.
얘는 시키다를 하다로 바꿉니다. 시키다를 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어색하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에요. 당연히 시키다를 하다로 바꿨으니 어색해져야지. 거기 예를 들어 볼까? 경찰이 차를 정지했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소개시키다. 나 친구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소개해줘. 바꿔도 어때? 말이 되죠? 그럼 소개시키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부정표현. 부정표현도 어렵지 않죠? 부정표현은 안 부정문하고 못 부정문하고 말다 부정문이 있는데, 먼저 말다 부정문, 세 번째 말다 부정문부터 봅니다. 말다 부정문은 거기 명령문, 청유문 이쪽 쳐주세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쓰는 것이 이제 말다 부정이 되는 거야. 네가 해. 그 다음에 안부정문입니다. 안부정문 단순부정과 의지부정, 거기 단순부정에다 붙여주세요. 사실 안부정하고 못부정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의지부정인지 혹은 능력부정인지를 보는 거잖아. 그럴 때. 그래서 안은 단순부정을 나타낼 때도 쓴다는 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짧은 부정문을 봐봐. 비가 안 온다. 비에 의지가 있냐 없냐? 없어요. 의지가 없어. 그러면 의지가 있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동물들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의지가 없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의지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목부정문. 목부정문은 능력부정인데, 이 능력부정이 자체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외부 상황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능력부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예문을 봐봐. 여기서의 종이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페이퍼가 아니야. 애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종이라고 쓰니까. 거기 능력부정을 보면 종이가 이가 잘하지 않아 밥을 못 먹는다. 그거 내 문제지. 그런데 종이가 수저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저는 원래 청결한 걸 추구해서 맨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외부 요건이잖아. 외부 상황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부정은 의미적으로 이렇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외부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문법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거,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들이 있었죠. 문장의 짜임,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 이게 문법의 핵심입니다. 중추야.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품사인 거고, 여기에서 확장이 되는 것이 중세문법이야. 그러니까 의문은 조금 별개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 한 것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쪽지시험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우군도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요게 올해 3학년들이 보는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었던 것보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왜 처음에 1회를 풀었던 거냐면 1회는 2학년과 3학년의 이제 중간 지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차, 3회차, 특히 이 3회차부터 2회차는 문학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 3회차부터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닌 거니까 화작문의 경우는 지금 풀만합니다. 어렵지 않아 전혀. 지금 세계 1, 2, 3 중에서 아마 3회가 화작문이 가장 쉬워. 그러니까 화작문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문법과 문학과 독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문학과 독서의 경우는 현재 3학년 수준보다도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가 화작이랑 그 다음에 오늘까지 했던 문법 문제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문학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독서 지문도 하나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난 겨울방학부터 자꾸 연습하기로 했던 게 뭐였냐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좀 읽을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면서 읽기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확인을 할게요. 거기 1번부터 3번 지문이야. 라디오 방송이래. 그러면 그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대담이지. 혹은 강연 연설이라고 할 수 있어. 강연 연설. 무슨 말이냐? 청자가 있긴 하지만 그 청자와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겠죠? 그럼 전달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청자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 점을 좀 따져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봐봐. 3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의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거래. 그럼 보기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그럼 얘 보면 어떻게 써? 지금 청취자 1 보고 선택자 하나 보고 청취자 2 보고 선택자 하나 보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반응인 거니까 반응에는 두 가지잖아. 긍정한 아니면 부정 반응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잘 수용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모두 있겠어. 여기서 나온 것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지적하는 내용도 있겠지. 그 점 유의해 주면 될 거 아니야. 됐어? 넘깁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푸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자꾸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져야 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수업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냥 내가 백내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내가 꼴리는 대로 읽고 문제를 풀래. 그러면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꾸 의식적으로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질문. 4번부터 7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볼게. 가는 활동지의 활동일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토의가 어떤 거였어? 토의가 합의해서 좋은 걸로 가는 거. 합의해서 좋은 걸로 가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지, 입장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인식 입장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원인 분석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읽을 때는 지금 문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따져주시고, 해결 방안은 어렵지 않아. 왜 해결 방안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원인을 파악했어. 그럼 원인을 뭐 하면 돼? 원인을 없애면 그게 해결 방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토의를 볼 때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최근에 토의 지문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A, B, C 세 사람이 나와서 A는 그 원인이 A입니다. B는 원인이 B입니다. C는 원인이 C입니다. 라고 얘기가 끝났어.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A가 A라고 얘기하잖아. B 그래 내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하고 있어? 상대의 원인 분석, 상대의 의견을 반박한단 말이야. 마치 뭐처럼? 토론처럼. 그래서 최근의 토의 지문이 예전의 토의 지문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지 반박하는지를 따져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토의 지문 읽어주시고, 얘가 지금 가와 나로 구분이 됐잖아. 야 우리 가 읽고 난 다음에 나 읽어야 돼? 아니지. 가 읽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문제 풀어야지. 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풀어야죠. 4번 해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5번도 해결이 되네요? 그 다음에 6번 하면은 안 되겠고 7번도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4번하고 5번을 풀고 나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를 볼 때야. 나를 볼 때 어떤 걸 신경 써야 돼? 이 두 개가 같은 질문으로 섞여 있잖아. 그러면 가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지. 중요한 건 지금 가에 토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를 따져가며 나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돌아온 횟수를 줄일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제발 좀 천천히 읽어.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문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8, 9, 10번입니다. 사실 요 8, 9, 10, 요 지문은 우리 발표 연설 강연이랑 똑같은 거잖아. 다만 표현 방법이 앞에서 첫 번째 지문은 방송이었어. 그러니까 말로 했단 말이야. 여기서는 장문이니까 글로 한 것 뿐이야. 그래서 문제 유형이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경향에서 요 8, 9,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둬주는 거야.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10번 문제를 봅니다. 10번 문제를 볼게요. 보기의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거야. 그럼 A 부분을 까는 거잖아. 우리 깔 때는 뭘 까는 거라 그랬어? 근거를 까요. 근거를. 그리고 여기는 선택지를 꼼꼼히 읽어야 돼. 이 문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A에 해당하는 것만 까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장 표현을 그럴싸하게 해서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10번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닌데 집중력을 발휘해야 지금 문제 풀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10번까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1, 12번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의문에 해당하는 거네요. 11, 12번 놔두시고, 지금 12번 문제는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11번도 물론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는데 12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12번과 같은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품사부터 본 거라고. 아시겠죠? 12번, 13번, 그 다음에 15번. 다시 지금 이 15번까지 문제를 쭉 푸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헌법과 장문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자꾸 그렇게 다른 거를 풀 때도 해야 돼.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는 12, 13, 15번 풀 때 좀 더 주의하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 특히 품사와 관련해서. 됐죠? 그래서 지금 15번까지 푸는데 내가 풀어보니까 이게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아니지, 내가 이거를 지금 18분에 풀었지. 여러분들은 20분에서 22분 정도 걸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굳이 빨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40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딱 얘네 11시 한 5분까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여러분 다 풀 수 있어. 시작.